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두 영혼을 나눈 듯 꼭 닮은 자매가 같은 남자에게 동시에 사랑에 빠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한 남자의 반려자가 된 두 자매의 기묘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혼 첫날 밤, 상상조차 못한 어두운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사계절 푸른 기운이 감도는 늘 푸른 마을. 이곳은 맑은 은빛 계곡과 풍성한 산나물로 유명한 고즈넉한 산골입니다. 그곳에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쌍둥이 자매, 유나와 예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대대로 산나물을 채취하며 살아온, 비록 소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운명처럼 엮인 두 영혼처럼 평생 서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죠. 언니 유나는 다정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고 동생 예나는 활발하고 거침없는 성격이었습니다. 달과 태양처럼 서로 달랐지만 완벽하게 서로를 보완해주는 존재였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산골 마을의 일상은 도시에서 첨단 농업단지 개발을 위해 찾아온 젊은 사업가 정태우가 나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훤칠한 외모, 날카로운 눈빛, 거부할 수 없는 자신감에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두 자매 역시 그에게 강렬하게 이끌렸죠.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인사 몇 마디가 전부였지만 그 짧은 만남은 자매의 마음에 동시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나가 동생에게 조심스레 고백했습니다. 정태우 씨를 사랑하게 된 것 같다고요? 놀랍게도 예나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언니라며 깊은 침묵이 방을 감쌌습니다. 잠시 후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함께했는데 이 사랑 때문에 갈라져야 할까요? 한 남자를 함께 맞이하자는 어쩌면 세상이 미쳤다고 할 기발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질투하는 대신 자신들의 특별한 사랑을 마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유나와 예나, 두 자매가 정태우에게 함께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때 그는 처음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매의 확고한 눈빛 앞에서 정태우는 이내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죠.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셋이 함께 살아가며 그 누구도 서로를 향한 질투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어긴다면 모든 것은 끝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기묘하고도 불안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와 예나는 미처 알지 못했죠. 결혼식 첫날 밤, 고요한 달빛이 작은 별채 지붕을 비출 때 모든 것을 파괴할 끔찍한 비밀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요. 유나와 예나의 혼례는 늘 푸른 마을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화려한 꽃 장식이나 값비싼 무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매가 어린 시절 내내 뛰어놀던 오래된 느티나무 옆강변 공터가 전부였죠. 늦가을 옅은 햇살 아래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두 신부가 손을 맞잡고 정태우가 기다리는 임시 단상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습니다. 수군거리는 말소리와 함께 분노,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쏟아졌죠. 어떤 이들은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로 여겼고 또 어떤 이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유나와 예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인정 따위는 이들에게 중요치 않았으니까요. 오직 서로의 마음이 거짓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정태우는 들뜬 신랑이라기보다 마치 고위험 투자를 앞둔 냉철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역력했고 유나는 그 사실을 눈치챘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마도 이 특별한 결혼식 때문일 거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예식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 어떤 축포도 축가도 없이 말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숲속 계곡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만이 세 사람의 기묘한 침묵을 감쌌습니다. 도시 사업가 이도윤이 그들의 특별한 공동생활을 위해 마련한 목조 오두막, 그곳으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오두막 안은 평소보다 밝은 등불로 채워져 있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고 하리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언니 아린과 이도윤에게 음식을 덜어 주었습니다. 아린은 살짝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에 술을 따랐지만 그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대부분 침묵을 지켰고 그의 시선은 가끔 이제는 그 누구도 정의할 수 없는 관계가 된 두 자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세 사람 사이에는 또다시 묘한 망설임이 흘렀고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린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며 장난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은 언니가 오빠랑 자. 나는 옆방으로 갈게. 내일은 바꾸고. 마치 장복이 순서를 정하는 듯 가벼운 말투였지만 아린은 순간 멈칫했고 이도윤의 눈에도 찰나의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질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기로 한 약속 때문이었을까요? 하리는 가볍게 몸을 돌려 옆방으로 사라졌고 굳게 닫힌 문은 또 다른 침묵을 불러왔습니다. 이도윤은 그 자리에 남아 아린을 응시했고 아린은 그의 시선을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랑도 열정도 아니었으며 마치 저울질하듯 상대를 가늠하는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작은 침실 안에는 따뜻한 노란 불빛이 낡은 나무벽을 비추고 있었고 아린은 침대에 앉아 조용히 긴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이도윤이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그 손길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이도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린은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망설였다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겠죠. 이도윤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몸을 돌려 발코니로 나갔고 이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린은 그제야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기로 맹세한 이 남자가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미궁이라는 것을요. 첫날 밤, 그들은 침묵 속에 나란히 몸을 뉘었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없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아린은 쉬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숙이 스며든 냉정한 기운을 감지했죠. 얇은 종이 같지만 결코 찢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도윤은 간밤의 일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죠. 아리는 식어버린 국그릇을 멍하니 응시하며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설거지를 하던 하린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하린은 그 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린의 마음속에도 낯선 불길함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린은 언니 아린만큼 예민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날 아침 툇마루에 앉아 식어버린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아린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린과 이도윤의 첫날 밤에 대해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밤이 남긴 싸늘한 거리감은 하린에게까지 분명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기묘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리라 기대했던 그들의 숲속 오두막에는 어느새 차가운 침묵만이 무겁게 드리워져 갔습니다. 하린은 일부러 더 크게 웃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어색함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이대로 시작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내린 결정이었기에 그녀 자신부터 먼저 흔들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밤, 이제 하린이 이도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린은 먼저 옆방으로 물러나며
희미하게 웃음 지으며 잘 자라고 인사했습니다. 이도윤은 나무문 뒤로 사라지는 아린의 뒷모습을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세아는 세 사람 사이에 짙게 깔린 공허함을 지우려는 듯 서진혁의 손을 잡아 이끌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며 그들의 복잡한 심경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은 세아는 조심스레 서진혁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오빠, 어젯밤 언니랑은 괜찮았어. 그녀의 낮은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혁은 잠시 세아를 돌아보았지만 이내 시선을 피하며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응, 별일 없었어. 지우가 아직 어색해서 그런 걸 거야. 그는 억지로 웃었지만 세아의 마음 한편은 쓰라렸습니다. 예전에는 결코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던 그였는데 이제는 세아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세아는 필사적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서진혁이 그녀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의 손길은 무겁고 움직임은 느리고 무미건조했습니다. 마치 대본을 미처 외우지 못한 배우가 억지로 배역을 연기하는 것처럼 모든 행동에서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세아 역시 어떠한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기묘한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분명히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생활은 이어졌지만 식사 시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의 시선은 매번 어색하게 맴돌았고 팽팽한 긴장감은 일상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억눌려 있던 균열이 터져버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지우가 솔바람 마을의 집거실에서 화분을 정리하던 중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세아가 서진혁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휴대폰을 함께 들여다보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혁은 세아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고 그의 얼굴에는 지우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사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미소는 순수하고 행복해 보였지만 지우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거실에서 깨진 도자기 화분 조각들이 흩어졌지만 부엌 안의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현은 잠 못 이루는 어둠 속에 깨어 누워 있었습니다. 복잡한 상념의 덩굴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러 숨통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질투 없이 사랑을 공유하리라 맹세했지만 과연 인간의 감정을 스위치처럼 조작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유진에게 미소 짓는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이것이 과연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번민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수연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텐마루로 향했습니다. 달그림자 마을의 밤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그녀가 애써 피하려던 진실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달빛 아래 부엌에서 유진의 그림자가 다가왔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자매는 마주섰습니다. 유진의 눈빛은 잠시 놀란 듯하다 이내 온화해졌습니다. 언니, 앉아있어요. 유진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너는? 수연은 대답 대신 되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언니의 곁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그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수연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돌리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유진은 언니의 어깨에 기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결혼 후 처음으로 두 자매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질투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기묘한 결혼이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서서히 균열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 도자기 병에 마른 라벤더 가지 몇 개를 더 꽂아 넣었습니다. 그 향기라도 답답한 주방을 가득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도유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유진은 씻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낯선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우는 시간을 확인한 후 거실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탁자 위에는 태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순간 화면이 환하게 밝아지며 알림 하나가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서현이라는 이름과 함께 조심해. 계약서 보냈어. 2명의 어린 아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 라는 섬뜩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지우의 손은 마치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휴대폰을 만지지도 않았음에도 몇 글자만으로도 머릿속은 복잡한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현은 누구이며 왜 어린 아내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일까? 그리고 이 계약서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제 정신을 수습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그 소리에 지우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지만 당황한 기색을 숨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 끓는 거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은수는 결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미세하게 떨리는 손과 지우가 화면을 끄기 직전 태호의 휴대폰에서 새어나오던 희미한 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니, 뭔가 본 거지? 맞아, 은수가 천천히 다가서며 추궁했습니다. 지우는 부자연스럽게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이미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한밤중의 차가운 안개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응시하며 상대방의 가장 작은 움직임이나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우는 더는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음을 직감했지만 아직 어떤 확신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모든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갈 뿐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태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주보고선 두 자매를 빠르게 훑더니 지우에게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짐작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좋은 아침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입술에 걸린 미소는 어딘가 어색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회피 은수는 그의 시선을 피해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지우와 은수, 그리고 태호는 리조트 사업 등록을 위해 인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태호가 앞서 걸었고 쌍둥이 자매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죠.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지만 수군거림은 예전보다 잦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닌 익숙한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지우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것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길가에 주차된 회색 SUV 차량 속 낯선 여인의 예사롭지 않은 눈빛이었죠. 선글라스 너머로 태호를 뚫어지게 응시하던 여인은 그를 보자마자 창문을 내리고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지우는 그 짧은 순간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은 단순히 낯선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으니까요. 너무도 가깝고 깊은 관계였던 사람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동생 은수가 잠시 산책을 나간 틈을 타 지우는 조용히 태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리조트 평면도를 무심한 듯 살피고 있었죠. 집중하는 듯 했지만 그의 손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태호가 돌아보자 그의 얼굴에는 순간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우는 침착하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아침 오빠 휴대폰에 서현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우리를 2명의 어린 아내들이라 부르며 계약서 이야기를 하던데 설명이 필요해요. 그녀의 단호한 말은 고요했던 방 안의 공기를 일순간 차갑게 갈랐습니다. 태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어색하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그냥 은행 파트너야. 농담을 좀 과하게 하는 사람이라서 신경 쓸 필요 없어. 지우는 애써 감추려 했지만 손은 이미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 길가에 있던 SUV 차량 속 여자는요? 오빠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던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나요? 태호는 이번 질문에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에게 등을 돌린 채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지금 나를 추궁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당신을 믿고 싶은데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우가 평소답지 않게 단호한 어조로 맞섰습니다. 태호가 다시 돌아섰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과의 결혼을 선택한 내가 이 상황이 쉬울 것 같아. 늘 누군가의 감시 속에 사는 게 평범한 생활이라고 생각해? 지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신에게 부담이었나요? 태호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지우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방을 떠났습니다.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한 느낌은 단지 홀대받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삶이 거짓된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언니 지우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들과 태호 사이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후로 은수는 언니가 훨씬 더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지우는 그저 피곤하다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자신의 예리한 직감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깊은 침묵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한 바다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거대한 불안감을 드리웠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일찍 잠자리에 들자 은수는 조용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태호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서 충전 중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은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잠금 화면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태호는 두 사람 중 누구도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수는 조심스럽게 메시지함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낯선 이름, 강나연과의 대화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윤슬의 심장이 섬뜩하게 조여왔습니다. 망설임 끝에 메시지 창을 연 순간 3일 전 강나연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거리를 두세요. 그 순진한 아이들이 눈치채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어지는 도윤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다 잘 되고 있다는 걸 알잖아. 다음 주면 토지 계약이 마무리될 거야. 강나연은 마치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좋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특히 그 언니 쪽은 감이 좋잖아요. 윤슬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언니는 유지였고 자신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이 마치 연극 속 등장인물처럼 불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손이 격렬하게 떨려왔습니다.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인지, 지독한 혐오인지, 아니면 뼈아픈 배신감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과 사랑을 맹세하고 결혼했던 도윤이 다른 여인과 함께 뒤에서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 칭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대화 목록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이어진 메시지는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건축 허가만 받으면 이 계곡 부지들을 높은 가격에 처분하고 조용히 사라질 생각이야. 그럼 2명의 어린 아내들은 어떻게 할 건데? 글쎄, 좀 유순하게 따른다면 위자료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쥐어주지. 윤슬의 손에서 힘이 풀려 휴대폰이 차가운 테이블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심장을 억세게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의 달콤한 속삭임, 다정한 눈빛, 그리고 넌 내게 가장 큰 행운이야라며 안아주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을 속이고 안심시키기 위한 비열한 도구이자 치밀한 연기, 섬뜩한 가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솟아오르는 눈물을 억눌렀지만 이내 목을 대가 뜨거워지며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도윤이 했던 모든 말들이 이제는 끔찍한 조롱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강나연이라는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오래된 연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공범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비열한 계략의 실제 설계자일까요? 다음 날 아침, 윤슬은 그 누구보다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유진아 도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벗어나 읍내 중심가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곳에는 도윤의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했던 금융사 지점이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윤슬의 뇌리에는 오직 한 가지 의문만이 맴돌았습니다. 강나연의 정체를 밝혀야만 도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고 확신했죠. 그녀는 침착하게 투자사 지점 창구에 앉아 도윤의 프로젝트 서류를 담당하는 행정팀 직원인 양과장에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쪽 투자 프로젝트 서류의 대표자 서명을 확인해야 해서요. 강나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혹시 신원 확인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다 잠시 멈칫하더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강나연님 말씀이시죠? 아, 그분은 저희 전직 핵심 임원이신데 이미 오래전에 퇴사하셨습니다만. 윤슬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퇴사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서류에 서명이 남아있을 수 있죠?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름이 언급된다면 과거 문서를 재활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팀에 다시 문의해보시는 게 빠르겠습니다. 윤슬은 형식적인 감사 인사를 건네고 투자사 지점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섬뜩한 그림이 퍼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나연은 이미 떠난 전직 임원인데 여전히 도윤의 투자 거래에 이름이 올라있다는 사실. 이는 서류 위조이거나 혹은 두 사람의 은밀한 공모이거나 어느 쪽이든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윤슬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대로 남편 도윤은 이미 자리를 비운 뒤였습니다. 언니 유진은 거실에서 화분 속 꽃들에게 물을 주며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윤슬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유지의 손에서 물뿌리개를 빼앗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언니, 잠깐 나 좀 봐. 정말 급한 이야기가 있어? 유진은 동생의 심상치 않은 표정에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윤슬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유지를 서둘러 방으로 이끌고 들어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도윤과 강나연이라는 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내가 직접 봤어. 유진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윤슬은 목소리를 더욱 낮춰 격앙된 어조로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우리 자매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어. 도윤은 투자 서류만 손에 넣고 그대로 사라질 계획이었던 거야? 결정적인 증거도 있어? 유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내가 상처받을까 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윤슬은 씁쓸한 표정으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난 몇 년간 그 어떤 미소보다 쓰라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깊은 상처를 직면한 자매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사랑했던 남편이 아닌 눈앞의 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하은은 동생 서아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자가 계속 날뛰게 둬선 안 돼. 하지만 그자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려면 너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 서아는 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난 준비됐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살던 소량 마을의 통나무집은 여느 때처럼 따뜻한 불빛으로 밝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하은과 서아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서로에게 무언가를 숨기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이준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려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진실과 기만 사이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하은은 이준이 투자하려는 땅과 관련된 서류 뭉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이준의 장부 정리와 기술 보고서 수정을 도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랑과 믿음 때문에 낯선 이름들과 불분명한 숫자들을 대수롭지 않게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은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모든 문서를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투자 자문사에서 온 가계약 제안서인데 대표는 한서진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연락처는 이준의 예전 휴대폰 번호야. 서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가상의 대표를 내세워 투자 명목으로 땅을 사들인 거네.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몇몇 지역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달빛 계곡 일대의 땅값을 부풀리고 있어. 만약 들키기 전에 팔아치우는 데 성공하면 수십억 원이 소량 마을 사람들 손에서 사라지는 거야. 서아는 분노에 찬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의 소나귀에서 그저 벗어나게 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두 자매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내 하은이 고개를 들자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감히 상상조차 못할 만큼 치밀하고 빈틈없는 계획이 필요해. 수아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자신에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지만 하은의 완벽한 연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이 의아한 듯 고개를 들자 수아는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연기해야 해. 계속 그에게 한없이 다정하게 대해주고 내가 여전히 그를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해. 그 사이 내가 몰래 뒤를 밟아 모든 관련 서류들을 촬영하고 증거를 모을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모든 진실을 세상에 터뜨리는 거야. 하은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남자 앞에서 사랑스러운 연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음 날 하은은 완벽히 다정한 아내 역할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넸고 프로젝트 보충 서류를 제출하러 마을 사무소에 동행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자매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침착하게 생태 리조트 개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 사람이 마치 왕과 두 왕비처럼 호화롭게 살게 될 환상적인 미래를 꿈꾸는 듯 보였습니다. 하은은 억지로 웃는 얼굴 뒤로 그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마다 치솟는 경멸의 시선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차 안에서 하은은 슬쩍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저번에 주유소에서 본 그 여자, 누구야? 오빠를 좀 이상하게 보던데? 지훈은 피식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아,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별 의미 없으니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은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거짓말쟁이는 진실과 허구를 절반씩 섞어 말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집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함께 일할 때 사용을 허락받았던 지훈의 외장 하드에 접근하여
핵심 파일들을 조용히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행히도 그는 프로젝트 폴더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최종 계획서라는 이름의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그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시간, 연락처, 매입 및 예상 판매가, 그리고 차이까지 상세히 정리된 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이 틀어졌을 경우 언론을 막기 위한 비용까지 명시되어 있었죠. 맨 아래 비고란에는 이런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보다 수아를 다루기가 더 쉽다. 내부 안정을 위해 수아와 친밀한 관계를 우선적으로 유지할 것. 지수가 재무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자매를 철저히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기극에 동원된 단순한 자산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조용히 저장하고 미리 만들어둔 비상용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모든 과정을 처리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밤 읍내에서 누구 만난대. 나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안 갈 테니 언니가 쫓아가 줘. 지수는 한 글자로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그날 밤, 지수는 짙은 재킷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아버지의 오래된 스쿠터를 타고 정우의 차를 뒤쫓았습니다. 두 번의 코너를 돈 후, 그는 별빛 카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예전에 강나연이 나오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정우가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채린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세련된 오피스룩을 입은 채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마주 앉아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내 정우가 그녀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채린은 봉투를 빠르게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멀리서 휴대폰을 들어 그 모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심장이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한때 저 남자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다는 고통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판세를 뒤집을 때가 온 것이죠. 정우를 미행했던 그날 밤 이후 지수와 수아는 일주일 동안 모든 필요한 증거를 치밀하게 모았습니다. 녹음 파일, 정우의 은밀한 사진들, 몰래 백업해둔 내부 사기 계획 파일은 물론 정우와 공범 채린이 은밀히 돈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까지 말이죠. 이 모든 증거들은 정우의 위선적인 가면을 정확한 순간에 꿰뚫을 잘 벼려진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매가 미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우 역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는 대놓고 의심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지수는 그의 달라진 행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리를 피하고 메시지를 읽자마자 곧바로 삭제하며 집에서 보내는 시간까지 줄여갔습니다. 수아 역시 완벽하게 연기했지만 정우의 눈빛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함이나 신뢰는 없었습니다. 오직 냉랭한 의심만이 가득했죠. 어느 날 아침, 세 사람이 식사를 하던 중 정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두 사람 나한테 할 말 없어? 그 질문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공간을 마치 돌멩이처럼 갈랐습니다. 지수는 순간 멈칫했고 수아는 언니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수아가 애써 가볍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무슨 말? 무슨 일인데, 오빠? 정우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몰라. 그냥 뭔가 변한 것 같아서. 지수는 죽 그릇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울렸죠. 그녀는 정우 같은 자가 최소한 50%의 확신 없이는 절대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들을 떠보고 있었고 만약 여기서 단 한 번의 실수를 범한다면 그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아는 턱을 괸 채 토라진 척 연기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바빠서 예민해졌나 보네. 우린 똑같은데 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도현은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무심한 끄덕임은 유나와 수민 자매에게 섬뜩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아침 식사는 그렇게 은밀한 심리전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마을 대표 찬수 어르신은 과거 이 지역의 개발 인허가 업무를 책임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원칙을 굳게 지키고 불의를 혐오했던 그는 특히 정직하고 성실한 유나와 수민 자매의 가족을 깊이 아끼고 신뢰했습니다. 유나는 도현이 땅을 헐값에 매수해 시세를 조작하고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려 했다는 증거가 담긴 서류, 사진, 그리고 결정적인 육성 녹음 파일을 어르신에게 건넸습니다. 찬수 어르신은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겁이 없어. 모든 세상이 자기들 손바닥 안에 있는 줄 아는가 보군? 그는 유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이 모든 증거들로 무엇을 할 작정인가? 유나는 손에 든 서류 가방을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 없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사기꾼의 추악한 정체를 온 마을 사람들에게 낱낱이 드러내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소중한 땅을 빼앗길 뻔했던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요. 어르신은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들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하네.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궁지에 몰리면 어떤 비열한 짓을 할지 모른다네. 유나는 순간 몸을 움찔 떨었지만 이내 그 경고의 깊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수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현은 잠시 밖에 나갈 일이 있다며 집을 나섰고 수미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배웅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는 순간 수민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언니 유나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언니, 아무래도 도현이 도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유나는 수민의 말에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그걸 어떻게 확신하는 거야? 수민은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며칠 전 그 사람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뒀어요. 오늘 누구와 통화하면서 모든 계획을 예상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해야겠다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 풋내기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재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뜨자고. 서진은 의자 팔걸이를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생 유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때가 왔어. 동이 트기 전 두 자매는 은밀히 움직여 준비된 모든 결정적 증거들을 5곳의 핵심 기관에 일제히 보냈습니다. 구청, 지역경찰서, 향토언론사, 자매의 아버지가 생전에 알던 법률 대리인, 그리고 토지감정위원회 소속 관계자에게까지 말입니다. 자매는 이한결이 미처 손쓸 틈도 주지 않도록 정교한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유진은 이한결에게 조용히 산책을 제안하며 마치 아이를 갖는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는 듯 했습니다. 이는 그를 잠시나마 즐겁게 하는 동시에 깊은 혼란에 빠뜨리는 교묘한 한 수였습니다. 이한결은 유진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자신을 겨냥한 함정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각, 서진은 몰래 인근 작은 지역 신문사를 찾아가 모든 증거를 담은 익명의 제보 기사를 전달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섬뜩했습니다. 투자 유치인가? 치밀한 사기극인가? 늘푸른 생태 휴양단지의 추악한 진실. 기사 내용 아래에는 이한결과 차유미의 모습이 담긴 사진, 교묘하게 위조된 문서들, 내부 계획표,
그리고 은밀한 대화 녹취록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착하게 굴면 그 쌍둥이들에게 감정 수업료 명목으로 얼마간 던져주지라는 그의 비열한 발언까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당 기사가 인터넷 뉴스 포털과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자 고요하던 을풀은 마을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한결은 집문을 나서는 순간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그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었고 마을 사람, 실망한 또 어떤 이는 말없이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이자가 바로 마을을 농락한 사기꾼이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한결은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사냥당하는 먹잇감이 된 듯한 섬뜩한 기분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이한결은 늘 푸른 마을 사거리 한복판에 마치 모든 갑옷을 벗겨진 채 홀로 남겨진 병사처럼 비참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햇살조차 그에게는 더 이상 따스함이 아닌 차가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마치 가려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처럼 그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한때 친근하게 다가서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일부는 증거를 남기려 영상을 찍었고 또 다른 이들은 맹렬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재현은 순식간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머니 속 그의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진동하며 울려댔습니다. 쏟아지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 알림은 걷잡을 수 없는 파문 같았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장난, 도가 지나치네요. 프로젝트 법률 대리인입니다. 더 큰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다면 당장 연락하세요. 재현 씨, 어쩌다 나까지 이 일에 끌어들였습니까? 결국 재현은 거칠게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토록 빨리 무너질 줄은 차마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침착하거나 깔끔한 인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겨진 셔츠와 비뚤어진 넥타이, 며칠 밤을 새운 듯 충혈된 눈은 그의 피로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수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그저 폭풍전의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재현은 문을 평소보다 격렬하게 닫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들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읽던 책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사 이야기라면 맞아요. 재현은 씁쓸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군. 당신들이 영원히 순진할 거라고 믿었다니. 그때 부엌에서 나온 지아가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용당하면서까지 끝없이 순진한 사람은 없어요. 오빠는 그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두 여자를 만났을 뿐이에요. 재현은 크게 한 걸음 다가서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상처받은 맹수처럼 거칠게 번뜩였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히 내 계획을 폭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느냐? 이 일로 너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클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을 믿었던 우리의 실수가 더 뼈아프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짓눌렀습니다. 도현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두 자매를 향해 손가락을 휘둘렀죠. 결국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원래는 조금이라도 남겨줄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거야. 우리가 당신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시죠? 당신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자존심뿐일 겁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말이죠. 도현은 잠시 굳은 얼굴로 서 있다가
결국 거칠게 문을 박차고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틀 뒤 늦은 밤, 수진이 분리수거를 위해 골목으로 나섰을 때였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량 한 대가 시동을 끈 채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차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운전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묘한 불안감이 그녀를 감쌌죠. 다음 날 아침, 하연은 뒷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어젯밤 직접 잠갔던 문이었으니까요. 없어진 물건은 없었지만 그 흔적은 누군가의 분명한 침입 신호였습니다. 오후에는 문틈 사이로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거칠게 휘갈겨 쓴 몇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입 조심해라. 목숨 걸 만한 일은 아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든 수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경고야. 이제 정말 시작인가 봐. 하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도현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리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자매는 위협적인 쪽지를 들고 마을의 원로를 찾아갔습니다. 원로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옳은 일을 한 것이네.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그들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으니 이번엔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같은 시간, 마을 외곽의 외진 주차장에서 윤태성은 임소희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불안감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 임소희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감정적이었던 탓이야. 진작에 끝냈어야 했어. 윤태성은 씁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던 줄 알아? 하지만 그들과 너무 오래 함께 지내다 보니 내 연기조차 잊을 뻔했어. 임소희는 몸을 돌렸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 당신이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 못하면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윤태성은 차창 밖 어둠을 응시했고 멀리서 희미하게 비치는 노란 불빛이 그의 눈동자에 섬뜩하게 맺혔습니다. 그 빌어먹을 것들 때문에 난 모든 것을 잃었어. 이제 내가 반드시 되찾을 차례야. 작은 숲속 집에 돌아온 언니 하리는 현관문을 굳게 잠그고 모든 불을 끈 채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동생 다정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하리는 동생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는 정말 물러설 수 없는 거겠지? 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백한 입술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응, 물러설 순 없어. 하지만 이번엔 정말 더 현명하게 움직여야 해. 밖에서는 밤바람이 소나무 숲을 스치며 마치 숨어있는 누군가의 거친 숨결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위협적인 쪽지를 받은 이후 할인과 다정자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애써 평범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을 움츠리며 놀라곤 했습니다. 창틈을 파고드는 바람소리, 처마 및 마른 나뭇잎 소리조차도 마치 누군가가 자신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인이 읍내 마트에서 돌아왔습니다. 뒷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굳게 닫혀있던 뒷문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는 것을 유나는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에 빠르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는 부엌 안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희미한 젖은 흙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애써 누르며 유나는 집 안으로 들어서서 동생을 찾았습니다. 수민아, 부엌에 있니? 거실에서 빨래를 개던 수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언니. 왜 그래?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집에 침입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단순한 감시가 아닌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자매는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민이 낮은 목소리로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 도현이라는 인간, 그냥 겁만 주는 걸까? 아니면 진짜 뭔가 해코지를 하려는 걸까? 유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싸늘하게 답했습니다. 둘 다. 자매는 밤늦게 모든 원본 증거 자료들을 챙겨정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이 자료들을 경찰과 언론에 꼭 전해주세요. 정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해. 절망에 빠진 자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으니. 다음 날 새벽, 깊은 잠에 빠져있던 수미는 기이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마치 누군가 뒷문 나무판을 섬뜩하게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유나를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상한 소리 안 들려? 유나 역시 즉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자매는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켜고 함께 뒷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두터운 소나무 숲 뒤에 숨어 세상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마루 아래 빗물 고인 웅덩이 한가운데에는 흉기로 보이는 과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자매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계단 바로 옆에 참혹하게 목이 잘린 채 놓여있는 암탉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핏물이 마당 가득 섬뜩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작은 오리 사체 옆에는 피에 젖어 구겨진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다음은 내 차례다. 윤서는 숨을 멈추고 굳어버렸습니다. 언니 지아는 즉시 동생을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놈은 우리가 두려워하길 바라.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저놈을 두렵게 만들 거야. 작은 오리 사건 이후 자매의 보금자리는 숨막힐 듯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윤서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고 사소한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곤 했습니다. 지아는 더욱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결단력 있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마을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증거를 맡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아가 말하며 손편지와 USB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밤 당장 두 번째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USB에 담긴 영상과 함께요. 대표님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도준이 의도적으로 자매를 협박하고 불법적으로 집에 침입했으며 심리적 폭력을 가했다는 상세한 고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첨부된 영상은 지아가 며칠 전 몰래 설치한 소형 카메라에 찍힌 오리 사체와 칼, 그리고 피 묻은 쪽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군. 명백한 범죄야. 오후, 윤서는 혼자 시장에 가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한도준이 자주 가는 장소들을 들러 아는 사람들과 큰 소리로 대화하며 자신이 경계를 풀고 방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죠. 저녁이 되자 그들의 예상대로 한도준이 나타났습니다. 지아가 막 현관문을 잠그는 순간 정원 뒤편에서 아주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소음이나 문이 부서지는 소리는 없었지만 마당의 센서 등이 순간적으로 켜졌다 꺼졌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수아와 지연 자매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였습니다. 어둠이 깔린 방 안,
그들은 녹음기를 켜둔 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얼마간의 긴장된 정적 후 동생 지연이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밖에 누가 온 것 같아. 언니 수아는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원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순식간에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 불빛 아래 예상했던 대로 이현재가 쇠 파이프를 든 채 핏기 없는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미처 몸을 숨기지 못한 그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보였죠. 팽팽한 침묵이 5초간 흐른 뒤 지연이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스스로 들어올래요? 아니면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서 버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이현재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그가 닿기도 전에 또 다른 불빛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마을 촌장님과 마을 자경단원 두 분이 이미 울타리 밖에서 그를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이현재 씨,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네. 촌장님의 엄정한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이현재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자신의 체스판이 뒤집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이현재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차가운 헤드라이트 아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초반에 세련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실패, 그리고 치욕감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암흑 그 자체였죠.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민 후에도 이현재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흉기를 들고 왜 자매의 집에 침입했냐고 묻자 그는 비로소 마른 목소리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혼자인 줄 알아. 그 짧은 질문에 수아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더 큰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을 통해 두 번째 특종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기이한 결혼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수아와 지연 자매는 이제 악랄한 토지 사기 음모의 피해자로 조명되었습니다. 기사 아래에는 수많은 응원과 위로의 댓글이 쏟아졌지만 그 속에는 정체불명의 계정들이 남긴 의미심장한 메시지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 여자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꼬마 아가씨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될 테니 각오해. 수아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 섬뜩한 글들을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자매가 늦은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3번 거칠게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전에 연락한 사람도, 오토바이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전혀 없었기에 수아와 지연은 서로에게 시선을 던졌죠. 지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자매는 부엌칼과 드라이버를 든 채 소리 없이 문으로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하얀 봉투 하나와 시들어버린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현재와의 결혼식 날 활짝 웃는 세 사람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는 보라색 잉크로 휘갈겨 쓴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원래 모든 순간은 아름다웠어. 그걸 망쳐버린 건 바로 너희들이야. 서명도 주소도 없었지만 지연은 그 필체가 이현재의 것이 아닌 임소희의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수아는 거실에 앉아 옛사진 폴더를 다시 열었고 과거 이현재와 함께했던 사업 관련 단체 사진까지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 속에서 임소희는 이현재 옆에 당당히 서서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도전적인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죠. 수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간과했어. 이현재는 그저 말이 아니야. 체스판의 주인이 아니었어. 지연은 순간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언니 생각엔 임소희가 모든 배후에 있다는 말이야?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빗속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거야? 밖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와 소나무 숲을 뒤흔들며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딘가 임소희는 창가에 앉아 레드 와인을 천천히 따르며 차갑고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게임의 다음 수는 바로 내가 둘 차례입니다. 김도윤의 구금 소식은 들불처럼 온 마을로 번져나갔고 사람들은 저작거리에서 늦은 밤까지 그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죠. 그러나 정의가 승리한 듯 보였던 그 짧은 순간 서유진은 자신만의 치밀한 복수극을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도윤처럼 감정에 휩쓸리거나 어설픈 행동으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서유진은 냉철하게 그림자 속에서 모든 줄을 쥐고 조종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뒤 하영이 사업 초기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했다는 내용의 익명 문서가 온라인에 유출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대중의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했고 마을 사람들의 쑥덕거림은 점점 커져갔죠. 동시에 지하의 전자우편 계정이 해킹당해 수많은 사적인 메시지와 은밀한 사진들이 무방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하영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는 기자를 사칭한 자에게서 이 사생활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조작된 제안까지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작지만 정교한 공격이었고 마치 끈질긴 맹수가 먹잇감을 서서히 조여오듯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쌍둥이 자매는 한때 그들을 배신했던 남자뿐만이 아니라 언론과 사법 시스템, 그리고 대중의 여론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야만 했습니다. 어느 고급스러운 카페, 서유진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차갑게 대화했습니다. 남자는 여러 서류를 든 채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서유진을 응시했죠. 그녀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확실히 그 두 여자를 모두 없애길 원하십니까? 질질 끄는 걸 싫어해요. 서유진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김도윤의 파산을 막고 모든 것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시골뜨기 자매들에게 넘어가다니. 남자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부르셨으니 당신의 뜻대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하의 사진 한 장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마당에서 막 세차를 마친 지하의 모습이었죠. 사고로 위장하고 싶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우연한 사건처럼 보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이유가 필요해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 속 하영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노련한 변호사는 정보 유출 사건의 상세 분석 자료를 검토한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세 가지 방면에서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여론, 법적 공방, 그리고 개인 평판까지요. 이건 단순히 서유진 한 명의 소행이 아닙니다. 배후에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영은 결연하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은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제 동생 지아는 이런 추악한 공격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하영의 눈을 응시하며 차분히 조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반격해야 합니다. 단순히 진실만을 넘어 상대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하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센 비가 지붕을 격렬하게 두드리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한순간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적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겠다는 강렬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가 잠시 집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섰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강렬한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그녀를 향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지아는 아스팔트를 찢는 듯한 타이어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소름 끼치는 굉음을 들었습니다. 검은색 차량은 통제불능의 야수처럼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고 지아는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모든 주변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몸의 감각들이 위험을 경고했지만 그녀의 두 발은 차가운 땅에 못 박힌 듯 움직임을 거부했습니다. 충돌 직전 등 뒤에서 절박하고 간절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아야. 엎드려. 지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던졌고 온몸이 차가운 바닥에 세차게 내던져졌습니다. 차량은 그녀의 몸을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밤의 정적 속에서 급제동하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언덕 아래쪽에서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낯선 운전자는 혼란에 빠진 채 차에 몸을 던지듯 올라타 급히 속도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그 뒤를 쫓듯 대기하던 검은 오토바이 한 대가 맹렬히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막 동생을 구하고 달려나온 지우는 경찰 신고 전화가 연결된 휴대폰을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치진 않았지만 죽음 직전까지 갔던 충격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확보한 CCTV 영상 속 번호판은 흐릿했지만 운전자의 인상착의는 윤지혜가 지분을 소유한 한 법률 자문회사에서 일했던 전과자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직접 기소할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불운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우는 격분하며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동생을 죽이려 했던 일인데 그걸 고작 우연이라고 말합니까? 한 형사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 씨, 이건 단순한 민사 사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배후 세력을 무너뜨리려면 단순히 분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도록 만들 겁니다. 며칠이 지나도 수아는 깊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혼자 잠드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모든 신뢰와 평화가 산산조각 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가 수아의 방에 이불을 가져다 주었을 때 동생은 충혈된 눈으로 침대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언니, 너무 무서워.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이제는 정말 싸울 힘이 없어. 지우는 동생을 품에 꽉 안고 맹세하듯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수아, 언니는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아.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거야. 더 이상 그들의 희생자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과거 이한이 언급했던 한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바로 윤지혜의 그룹 비리를 조사하다 협박 소송을 당했던 강태훈 기자였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진혁 기자님, 제게는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중대한 제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님께서 과거 보여주셨던 그 불굴의 의지가 다시금 필요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이내 단호하게 응답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오늘 오후 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순간 모든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은서가 직접 말판을 움직일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이진혁 기자는 낡은 재킷과 흙먼지 묻은 신발 차림으로 새솔마을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눈은 수많은 진실의 폭풍을 견뎌낸 사람처럼 날카롭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은서와 하은 자매가 기다리는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섰고 긴 말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를 확보하셨습니까? 은서는 그에게 신중하게 준비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윤진 대표의 기업과 새솔마을 미래형 농업단지 개발 사업 사이의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위장 투자 및 불법 횡령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고윤진이 직접 자매를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충격적인 음성 파일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진혁 기자는 석양 PD 스며드는 창가에서 자료를 한 장씩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고윤진은 물론 그 배후의 숨은 거대한 권력까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하은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걸까요? 이진혁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굳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그날 밤 이진혁 기자는 잠들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글자들이 화면 위를 뜨겁게 수놓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배신과 여론의 덫에 갇힌 자매의 비극을 넘어 정우와 고윤진, 그리고 지역 핵심 인사들 간의 은밀한 연결고리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섬뜩했습니다. 새솔마을, 개발의 꿈인가 탐욕의 늪인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준 기자의 기사는 특정 인물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독자들이 숨겨진 진실을 충분히 유추할 만큼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독자의 마음을 울리는 강렬한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범한 이들이 생존을 위해 용기를 낼 때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진실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져야 할 때이다. 서준 기자는 새벽 4시 이 한 편의 용감한 기사를 편집국으로 송고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시간 뒤인 아침 6시 이 심층 탐사 보도는 국내 유수의 대형 언론사 메인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단 1시간 만에 기사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일제히 의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고윤진 대표의 그림자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는가? 어떤 거대 그룹이 새별마을 주민들을 탐욕스러운 세력의 먹잇감으로 던지고 있는가? 그리고 저 쌍둥이 자매, 은서와 하은은 대체 어떤 담대한 용기로 저토록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가? 아침이 되자 은서의 휴대폰은 전국에서 쏟아지는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로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새별마을 주민들이 자매의 집 앞으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제는 진심 어린 공감과 연대의 마음으로 갓 수확한 채소 바구니를 내려놓고 하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아가씨들 정말 장하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자네들은 미친 게 아니라 이 마을의 진정한 영웅이었어. 하은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에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도시의 마천루 속 한 고층 빌딩에서는 전혀 다른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고윤진 대표는 태양그룹 이사회 회의에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폭로 기사 같은 휴대폰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대표님, 기사가 터졌습니다. 고윤진은 휴대폰을 받아 몇 줄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명품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은 뒤틀린 냉소를 그렸지만 두 눈은 섬뜩하게 붉게 타올랐습니다. 시작됐군. 아주 잘 됐어. 어디, 누가 마지막까지 이 싸움에서 살아남는지 한번 겨뤄보자고. 바로 그날 오후, 대중의 뜨거운 여론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지방법원에는 충격적인 소장 하나가 접수되었습니다. 원고는 다름 아닌 태양그룹의 대표이사 고윤진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해원 마을 쌍둥이 자매 수아와 지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들이 폭로했던 강혜진 대표 측에서 오히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건의 처리 속도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자매는 피고인 자격으로 법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지아는 소환장을 읽다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피해자는 우리잖아. 수아는 굳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혜진은 우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필요 없어. 그저 대중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그만이야. 모든 것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숨통을 조이는 방법이겠지. 첫 변론 기일, 강혜진 측 변호인단은 3명의 정예팀으로 등장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날카로운 논리, 그들은 직접적인 증거 부족, 주관적인 추측, 그리고 기업과 개인의 명예훼손을 끈질기게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찬 기자 측 변호사는 낡은 배낭을 맨 채 홀로였지만 그의 발언은 단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증거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엔 충분합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예비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언론을 통한 공개적인 반박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윤찬 기자에게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막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기사는 48시간 만에 시스템에서 강제로 내려져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금 피해자의 굴레로 끌려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먼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마치 히드라와 싸우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리 하나를 자르면 3개의 머리가 새로 돋아나는 듯한 그 절망의 순간. 그때 예상치 못한 한 줄기 빛이 드리워졌습니다. 사기꾼 이도진의 옛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남자는 전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 통의 전화는 절망에 빠졌던 지아의 마음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김도윤의 전 비서는 조심스럽게 결정적인 증거를 언급했습니다. 지아는 숨을 죽인 채 그게 무엇인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김도윤이 강혜진 대표에게 넘긴 토지양도 계약서 4번이었습니다. 공증 없이 뒤늦게 작성된 이 서류는 감춰진 진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 계약서가 사실이라면 김도윤이 권력을 얻기 위해 영혼까지 팔았다는 충격적인 증거였죠. 그날 밤 지아와 윤찬 기자는 80km를 달려 인근 도시의 한 휴게소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과 조그만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계약서와 함께 김도윤 씨와 강혜진 대표가 은밀히 협상하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세상에 드러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신변은 철저히 보호해 주십시오. 그는 자신은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일 뿐이라며 깊은 두려움을 내비쳤습니다. 지아는 증거물을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결코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지아와 윤찬은 밤새도록 반소장을 작성하며 진실을 담아냈습니다. 단순한 기사가 아닌 생생한 증거와 서명,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담긴 정의의 역습이었습니다. 강혜진 대표가 국제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체포되었다는 속보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이들은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일 뿐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 혼자서 돈 세탁, 토지 강탈, 법률 조작 같은 거대한 범죄 시스템을 매끄럽게 운영하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윤찬 기자는 곧바로 수도권 특수수사팀에 연락하여 이 모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그가 보낸 보고서에는 3개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윤, 그리고 강혜진의 또 다른 조력자 이진우, 그리고 지아를 얼어붙게 만든 마지막 이름, 바로 차명훈 회장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마침내 환경보호국 이정호 국장의 특별조사실에서 한지영은 이틀간의 완강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뉘우침이 아닌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지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대가로 신변 보호, 감형, 그리고 언론에서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사관은 냉소적으로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협상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진술서가 작성되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거대한 정치 게임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지영은 박재혁을 통해 불법 자금이 거래된 상세한 내역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박재혁이 수아 자매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장부를 감추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녀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 입찰 없이 수십 건의 대규모 개발 사업 특혜 계약을 불법적으로 합법화해 주었다고 지목했습니다. 그렇게 거물들의 이름이 수사선상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수아는 갑작스럽게 박재혁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재혁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정말 미안하다. 그 애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줄은 몰랐어. 내게 아직 조금이라도 정이 남아있다면 부디 제발 그 애에게 살 길 하나만 열어다오. 그녀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수아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이 박재혁을 감싸주려 했던가. 하지만 오늘은 그의 어머니마저 아들을 포기한 듯 했습니다. 수아는 마치 작별 인사처럼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그럴 수 없어요. 한지영과 박재혁의 첫 공판일이 다음 달 10일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이목이 향림마을로 집중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수아 자매를 응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학생들은 지아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의 용기 있는 정의로운 여정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명 법률 심포지엄 후에 윤찬 기자는 명예 초청 연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짧지만 깊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진리는 메마른 서류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나약해 보이는 목소리일지라도 짓밟히는 어둠 속에서 진실을 외치려는 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는 SNS를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 사회적 약자의 용기 있는 반격과 정의 실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오후, 세롬과 유진 자매는 부모님이 가꾸셨던 옛 허브밭 앞에 섰습니다. 무성한 잡초가 뒤덮인 황폐한 땅이었지만 그들은 흙을 고르고 지지대를 세우며 새로운 식물을 심어 땅을 다시 일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백슬래시 사인 기 모든 일이 끝나면 그냥 이곳을 떠나고 싶을 줄 알았어. 백슬래시 사인. 백슬래시 사인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곳에 더 깊은 애착이 생겼어. 백슬래시 사인. 세롬은 동생의 손을 굳건히 잡았습니다. 백슬래시 사인 집원에는 우리가 단지 견디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깨끗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머무는 거니까. 백슬래시 사인. 지역 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은 복도까지 길게 늘어섰고 언론사의 카메라는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촬영은 엄격히 제한되었지만 모두가 오늘의 재판이 늘푸른 마을의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한가영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세련된 정장이 아닌 옅은 회색의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박지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색이 바랜 낡은 양복을 입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술렁이게 한 것은 세롬과 유진 자매 또한 주요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위조된 토지 양도 계약서부터 유령 회사 설립, 그리고 마을 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예산 횡령에 이르기까지 전체 수사 기록을 공표하며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저 악랄한 자가 자기 부모님 땅까지 노릴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하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먼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진욱 씨를 남편으로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끔찍한 사기극의 정당화에 이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중요한 위임장에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이진욱 측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이는 그저 부부간의 합의였을 뿐 어떤 강요도 없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즉시 되물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정한 결혼이었다면 왜 저희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그날 제가 모든 재산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거짓 진술서를 내밀었을까요? 진정한 부부관계가 어찌 이런 비즈니스 거래처럼 다뤄질 수 있습니까? 법정 안에는 팽팽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언니 지수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지역 당국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서명의 필적이 명백히 달랐고 서명 날짜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재판장은 이진욱을 향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두 증인의 진술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합니까? 이진욱은 길게 침묵하더니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고윤희는 격앙된 목소리로 즉시 반박했습니다. 먼저 저를 찾아온 건 바로 저 남자입니다. 저는 단지 그의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실현시켜 주었을 뿐이에요. 만약 제가 조종자라면 그는 스스로 욕망에 굴복한 탐욕스러운 재물이었겠죠. 법정의 웅성거림이 커졌지만 검사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판부께서는 작년 11월 15일 녹음된 파일을 들어주십시오. 이는 고윤희 씨가 증인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이윽고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입을 놀리면 너와 내 모든 가족,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녹음된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하여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첫 재판이 마무리되자 법정 안팎은 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업가 이진욱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호송되었고 고윤희는 것에게 반발했지만 결국 조용히 끌려나갔습니다. 바깥에서는 연우와 지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던 주민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한 어르신이 연우의 손을 잡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씨들 덕분에 우리 새암골 마을에 드디어 정의가 찾아왔어. 그 악당들 때문에 아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연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는 슬픔이 아닌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정의의 대가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 셋째 날 새암골 마을 모든 주민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의 법정에 집중되었습니다. 한때 그들의 생존권을 농락했던 악당들의 운명이 이제 정의의 심판대 위에서 결정될 참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선고를 시작하자 쥐죽은 듯한 정적 속에서 서류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윤희의 거친 숨소리마저 생생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판결문이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기록, 증언, 수집된 증거와 공개되질 신문을 바탕으로 피고인 고윤희에게 사기, 횡령, 자금 세탁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고윤희는 마치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선명한 공포가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이진욱의 차례였습니다. 피고인 이진욱은 직권남용 및 재산횡령 공모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만기 출소 후 5년간 기업 경영권을 박탈한다. 이진욱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떤 저항도 없이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옆에 앉은 연우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때 진심이라 믿었던 정우진은 아영과 나연 자매의 삶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탐욕이 그를 낯선 괴물로 만들어버렸죠. 판결 직후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의회 의장은 구속되었고 지역개발청장 박기태는 조기 퇴직을 신청했으나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이 소식은 모든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솔바람 마을이 속한 도는 최근 5년간의 모든 토지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하며 대대적인 감사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거대한 파장 속에서도 아영과 나연 자매는 조용히 부모님의 옛 땅을 다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황무지 같던 땅은 전국에서 온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난초 지지대가 다시 세워지며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친환경 방식으로 채소를 기르고 닭을 키우는 법을 배우며 희망을 키웠습니다. 나연은 작은 야외 교실을 만들어 가난한 아이들이 매일 오후 무료로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영은 지역법률 상담가로 위촉되어 주민들이 다시는 법에 더대 걸리지 않도록 토지 사용권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아랫마을의 한 소년이 수줍게 아영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옳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미 많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용감한 사람이란다. 뜻밖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민인권연대가 자매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압력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수년간 이어진 복잡한 사건에서 끈질기게 정의를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날 밤 솔바람 마을 사람들은 마을회관 마당에서 작은 축제를 열어 자매의 헌신과 용기를 축하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화려한 주연도, 성대한 만찬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성껏 준비한 떡과 따스한 차, 그리고 마을을 감싸는 노란 등불만이 그 자리를 밝혔습니다. 향기골 마을 주민들은 지우와 하영 자매를 둘러싸고 환희의 눈물을 흘렸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고마워요. 저희 대신 용감하게 맞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사람들 가운데 선 지우는 눈가는 촉촉했지만 입가에는 깊은 만족감이 어렸습니다. 평생을 영웅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옳고 그름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그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진 지 3년 후 향기골 마을은 놀랍도록 변화했습니다. 토지 분쟁으로 황폐해졌던 길은 깨끗하게 정비되었고 길가를 따라 들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마을 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고 그 자리에는 무료 교육과 법률 상담, 그리고 향기골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담은 사진 자료가 전시된 주민 복합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지난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 자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지우는 이제 여러 지역에서 자문을 구하는 마을 공동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거대 로펌들의 영입 제안이 잇따랐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하고 한때 명예가 땅에 떨어질 뻔했던 이곳 향기골에 남기로 했습니다. 하영은 산간 지역 아이들을 위한 생활기술 및 예술교육센터를 열고 새싹 배움터라는 이름을 붙여 부활의 희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오후 마지막 햇살이 새롭게 피어난 난초밭을 비출 때 두 자매는 나무 마루에 앉아 마당에서 제잘거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더없이 평온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언니, 그때 우리 선택을 후회한 적 있어?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있어. 하지만 일어선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을 후회해. 같은 시간, 저 멀리 다른 곳에서는 이서진이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정우진은 감옥에서 모범적인 수용 생활로 가벼운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달 유일하게 찾아오는 어머니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냈죠. 한 통의 글에서 그는 깊은 회한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자존심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언젠가 지우와 하영이 저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제 안에 남아있는 작은 인간성마저 지켜내기 위한 염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인물, 윤세아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일말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감 생활 내내 침묵하며 철저히 고립된 채 지냈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을조렸다고 합니다. 내 유일한 실수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었어. 그러나 거짓 위에 세워진 권세는 결국 허망한 거품처럼 사라지는 법이지요. 같은 시기, 지우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라는 주제로 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인물로 소개되었습니다. 진행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신념이 당신을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게 했나요? 지우는 잔잔한 미소를 띠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저는 정의가 단순히 법전이나 서류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선택에 달린 문제이지요. 과연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불의에 맞서 일어설 것인가? 그녀의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아늑한 산골 마을의 오래된 집에서 두 자매는 평소처럼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고 보름달은 낡은 기와지붕 위로 떠올라 만개한 난초밭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어왔네. 그렇지? 하영이 조용히 언니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응, 그렇고 말고 지우가 옆에 있는 동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우리에게 여전히 서로가 있다는 사실이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랑은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조차 배신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우와 하영 자매의 가슴 아픈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이 올바른 신념을 지키는 한 정의의 등불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결국 탐욕에 눈멀었던 정우진과 그 배후의 윤세아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자매와 용기를 낸 이진혁 기자, 향기골 마을 사람들은 마땅한 희망을 되찾았고요. 정의는 때때로 느리게 찾아올지라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처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진실과 용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향기골 마을에는 평화와 화합이 가득하며 지우와 하영은 서로에게 기대어 진정한 평온을 누리고 있습니다.